선진국을 중심으로는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에 대한 의무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2회였던 완전 접종 개념이 3회 접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방역 조치에 반기를 들어온 플로리다주가 백신 의무화 금지를 법제화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인들의 여행 심리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법이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특이한 복장으로 눈길을 끌었던 제이컵 챈슬리에게 징역 41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흑인 인권운동가 멜컴 X의 살인범으로 체포된 후 20여 년의 형을 살고 추록한 두 흑인이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는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에 대한 의무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2회였던 완전 접종의 개념이 3회 접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 CNN 방송은 델타 변이에 따른 백신 면역력 저하와 감염 확산에 따라 기존 2회였던 완전 접종 개념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3회 접종으로 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신 선두국가였던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지난 15일 백신을 3회 접종하는 건 중요한 사실이 되고 있고 모든 방면에서 삶을 더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점이 매우 명백하다며 추가 접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도 부스터샷 의무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emmanuel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다음 달 15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는 부스터샷을 맞아야 백신 여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스트리아도 2차 접종 9개월 뒤에는 완전 접종 자격을 박탈해 부스터샷 독려에 나섰고 이스라엘도 마지막 백신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면 백신 여권인 그린패스를 만료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보건 전문가들은 선진국의 부스터샷 의무화로 백신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느하놈 거브레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저소득 국가에서의 1차 접종보다 6배 많은 양의 부스터샷이 전 세계적으로 접종되고 있다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부스터샷이 백신 가격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구호단체 옥스팜의 보건정책 자문가 애나 메리엇은 저소득 국가에 돌아간 백신은 전체 공급량의 1%도 안 된다며 높은 백신 가격으로 아프리카 등 국가가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는 70%에 가까운 높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5,000명을 넘어서면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주의 지난 7일 동안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438명으로 집계돼 지난 4월 22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웨스턴 뉴욕의 경우 확진율이 8.5%를 기록하는 등 뉴욕주 전체적으로 4% 이상의 높은 감염 비율을 보이고 있어 뉴욕주 방역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뉴욕주 보건당국은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연말 실내 모임이 잦아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봄 이후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다며 상황이 현재보다 악화될 경우 봉쇄 등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감염자 수가 감소 추세로 바뀌지 않는다면 다시 각종 방역 및 봉쇄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며 뉴욕 주민들 모두가 지금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연방정부의 방역 조치에 반기를 들어온 플로리다주가 백신 의무화 금지를 법제화했습니다. 기업이나 조직이 고용 조건으로 백신 접종을 강제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플로리다주 의회는 오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해당 법률 제정에 앞장서고 의회 통과 즉시 서명을 약속한 만큼 플로리다는 사실상 법으로 백신 의무화를 금지하는 주가 됐습니다. 이 법은 기업이나 조직이 고용 조건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요구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앞서 드샌티스 주지사는 해당 법률 제정을 위해 주의회 소집을 요구했고 의회는 특별회기를 열어 데니 버게스 공화당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드샌티스 주지사 측은 법안이 통과되자 플로리다 주민은 백신 의무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지 않을 것이며 권리를 침해하고 차별적인 정책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며 주지사는 이 법이 그의 약속을 이행하게 해줄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모의 권리 역시 강화될 것이라며 법에 조속히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약 1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것으로 집계되면서 약물로 인한 연간 사망자가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1년 동안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2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는 사망 증명서의 데이터를 근거로 2020년 4월에서 2021년 4월 사이에 10만 306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주별로 보면 미국 50개 주 가운데 4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약물 과다 복용이 증가했고 마약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이제 총기, 교통사고,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버몬트주였고 사망자 수는 70% 증가한 209명이었습니다. 이어 웨스트버지니아는 62%, 켄터키주는 55%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와 함께 펜타닐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가 더 많이 공급되면서 과다 복용이 급증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약물 남용 전문가인 캐서린 키스 컬럼비아 대학 역학 부교수는 지난 몇 년 동안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불에 연료를 더했다면서 약물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 이는 과다 복용의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예방이나 피해 감소, 치료 및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감소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합성 오피오이드, 특히 펜타닐의 복용 증가가 과다 복용 사망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며 코카인이나 메스암페타민과 같은 다른 약물의 사용자는 점점 더 펜타닐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레귤러 휘발유의 갤런당 소매가가 $3 27센트로 7년 만에 최고 가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기록적인 휘발유 가격 상승 국면에서 에너지 기업의 반소비자 행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연방거래위원회 FTC에 서한을 보내고 석유 가스업체의 반소비적 행위에 관한 늘어가는 증거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올해 회복 국면에서 휘발유 등 에너지 가격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미국 내 레귤러급 휘발유의 갤런당 소매 주 평균가는 지난 6월 중순 $2 97센트에서 이달 중순 $3 27센트로 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석유 가스업체의 비용은 감소하는데 주유소 가격은 여전히 높다며 FTC는 불법 행위가 미 가정들의 비용을 물리고 있는지를 지켜볼 권한이 있고 즉각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에 정제가 끝나지 않은 휘발유 가격이 5% 이상 내렸지만 정작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같은 기간 3% 올랐다며 설명할 수 없는 큰 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내 최대의 석유 가스업체가 2019년과 비교해 순이익을 2배 이상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CNBC는 자본 규모를 볼 때 해당 발언이 엑손모빌과 쉐브론을 겨냥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인들의 여행 심리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에는 하루에 약 200만 명의 관광객이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교통안전청은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항공편을 이용한 여행객 수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라며 극심한 혼잡 상황을 처리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안전청은 이미 추수감사절 이동 행렬이 시작된 분위기라면서 하루 190만에서 220만 명이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추수감사절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28일 공항 혼잡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며 올 들어 이동 인파가 가장 많은 날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데이빗 페코스키 청장은 연방정부의 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오는 22일 발효될 예정이지만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공항의 보안검색 요원 운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에 항공, 도로, 철도 편으로 최소 80km 이상 이동하는 미국인 수가 5,3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지난해보다 13%, 640만 명 늘어난 수치로 2005년 이후 최대의 증가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행객 가운데 4,830만 명은 자동차 편, 420만 명은 항공편, 나머지 100만 명은 철도, 고속버스 등 기타 교통수단을 이용할 계획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휘발유가 폭등과 기내 감염에 대한 우려 완화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여행객은 지난해 94.6%에서 올해 90.3%로 감소하고 항공편 이용객은 지난해보다 8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6일 발생한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제이컵 챈슬리라는 남성은 특이한 복장으로 더 눈길을 끌었었는데요. 큐어넌 샤먼으로 알려진 이 남성에게 연방지법이 징역 41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법이 지난 1월 6일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특이한 복장으로 눈길을 끌었던 큐어넌 샤먼으로 알려진 제이컵 챈슬리에게 징역 41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어제 로이스 램버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의 기능을 방해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는 심각한 행위라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신이 한 짓은 끔찍했다며 당신은 폭동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연방검찰은 지난 9일 챈슬리에게 징역 51개월을 구형했었습니다. 챈슬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후회한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자신은 폭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염을 기른 채 녹색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챈슬리는 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것은 분명 잘못이었고 그 행동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자신은 결코 위험한 범죄자가 아니고 폭력적인 사람, 테러리스트도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챈슬리의 변호사인 엘버트 월킨스는 챈슬리가 과거 학대를 받았고 인격장애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흑인 인권운동가 멜컴 X의 살인범으로 체포된 후 20여 년의 형을 살고 추록한 두 흑인이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2개월 동안의 재조사 끝에 무죄가 밝혀진 건데요. 사이러스 벤스 맨하튼 지역 검사장은 이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법기관을 대표해 사과도 표명했습니다. 1965년 뉴욕에서 연설 도중 총격을 받고 숨진 흑인 인권운동가 멜컴 X의 살인범으로 체포돼 20여 년의 형을 살고 추록한 두 흑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중 무하마드 아지즈는 83세의 나이로 생존해 있지만 칼릴 이슬람은 1987년 추록한 뒤 2009년에 숨졌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오래도록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이후 사이러스 벤스 주니어 뉴욕 맨하튼 지역 검사장이 사건 재조사를 진행해 결국 무죄를 밝혀낸 겁니다. 이번 재조사에서 당시 사건을 수사한 연방수사국 FBI와 뉴욕 경찰국 및 검찰은 22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한 끝에 두 사람이 무죄임을 밝힐 수도 있었던 핵심 증거를 은폐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멜컴 X를 살해한 진범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과거 진범으로 간주됐던 사람은 체포된 적이 없었고 현재는 사망한 상태입니다. 이번 조사는 또 과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가 정부 또는 경찰의 음모였는지도 밝히지 않았고 네이션 오브 이슬람이라는 단체의 뉴저지 지부 소속 단원이던 살인범이 암살에 나서는 것을 당시 경찰과 연방정부가 막지 못한 이유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암살을 자백했던 무자히드 압둘 할림은 이번 조사에서도 유죄인 것으로 재확인됐습니다. 한편 이번 재조사 결과로 과거 사법 시스템이 인종차별주의적이었다는 것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전국적인 항의 움직임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벤스 검사장은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법기관을 대표해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몬산토사의 제초제 라운드업을 30년 동안 사용했다가 암에 걸린 부부가 8,620만 달러를 배상받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몬산토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배상을 확정했습니다. 어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몬산토사의 제초제 라운드업을 30년 동안 사용했다가 암에 걸린 부부에게 8,62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한 몬산토의 상고를 기각하고 배상을 확정했습니다. 주 대법원의 기각으로 엘버타 필리어드와 알바 필리어드 부부는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제1지방법원은 지난 8월 2대1의 판결에서 몬산토가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초제를 판매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었습니다. 하지만 몬산토의 모회사인 바이엘은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전 세계 전문 규제기관들의 평가로 뒷받침된 라운드업의 안전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여름 바이엘은 2023년부터 농업용으로만 라운드업 제초제를 판매하고 가정용 및 정원용으로는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또 라운드업 제초제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를 연방 및 주정부의 승인을 받는 불특정 활성 성분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바이엘이 이미 주 법원과 연방 법원에 제기된 수천 건의 소송 해결을 위해 10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고 20억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으로 향후 소송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업체 카사바 사이언스를 조작 의혹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소식통을 인용해 증권거래위원회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업체 카사바 사이언스를 조작 의혹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의혹은 지난 8월 식품의약국에 카사바의 임상시험 중단을 요청하는 청원이 제기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청원을 제기한 이들은 데이빗 브렛 전 존슨앤존슨 신경과학 연구 책임자와 제프리 피트 웨일 코넬 의대 교수 2명입니다. 이들은 과학저널 다수에 실린 카사바의 실험 이미지가 포토샵과 같은 소프트웨어로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청원자는 투자자들이 이런 문제를 알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이 업체 주식을 공매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사바는 지난 15일 구체적인 기관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제기된 의혹을 두고 정부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조사가 위법 행위가 드러난 것을 뜻하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미 바르비의 카사바 최고 경영자는 또 2015년부터 해당 치료제 개발을 위해 카사바 및 산학협력단체에 2천만 달러를 지원한 국립보건원 역시 이번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공매도를 한 이들이 FDA 청원 절차를 악용하고 있다며 자신을 포함한 누구도 기이한 사기 행각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무부가 21년째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북한을 비롯한 기존 지정국 8개국과 중국에 더해 러시아를 추가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에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988년부터 매년 각국의 종교자유 정도를 평가하고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판단되는 나라는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우려국에 지정되는 국가들은 미국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재가 따릅니다. 북한은 2001년 이후 매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돼 왔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8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1,000건 줄어 7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12만 9천 건 감소한 208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실업수당과 계속 실업수당 모두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지난해 3월 중순 이후 최저치 기록입니다. 전문가들은 극심한 인력난 속에 실업자 수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지만 지난주 감소폭 둔화는 고용 회복이 정체기에 접어들었다는 걸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람선 여행사인 디즈니 크루즈가 5세 이상 어린이 승객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합니다. 디즈니 크루즈가 내년 1월 13일부터 5세에서 11세 아이들도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승선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방역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5세에서 11세 승객은 출항 전까지 음성 진단서를 제시하면 되고 12세 이상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은 질병통제예방센터가 5세에서 11세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승인한 데 따른 것으로 규정은 미국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적용됩니다. 오늘 미 최대 약국체인 CVS 헬스가 앞으로 3년에 걸쳐 900개 매장의 문을 닫겠다고 밝혔습니다. 폐쇄 대상은 전체 매장의 거의 1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CVS 헬스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디지털 성장을 위한 노력에 더욱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CVS 헬스는 남은 오프라인 매장 중 일부를 독감 예방접종부터 진단검사, 건강검진, 치료, 정신건강 서비스까지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의료 허브로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8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에는 30% 정도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